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시장 해석과 함께 인사이트를 주실 분입니다. 장재창 인머스트 투자자문 대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를요. 화면으로 먼저 소개할게요. 사실은 올해 가장 큰 키워드는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가운데 이제 금리 문제를 간밤에 FOMC 의사록으로 시장이 좀 경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금리는 안전핀인가 혹은 급락의 방아쇠인가? 네, 이런 주제로 금리 이야기를 먼저 할 텐데요. 금리가 오르면 시장에 부담된다는 게 교과서적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경기가 좋고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그동안 해오셨는데 네. 그 얘기를 지금 훅 들어가면 다들 뭐래 간밤에 그렇기 때문에 FOMC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 논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 일정을 알고 있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꽤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반응이 경기를 일으켰죠. 네. 그 의미하고 시장 반응부터 좀 해석해 주세요. 우선은 시장은 연준의 긴축이나 속도가 빨라지는 건 이미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작년 말에도 뭐 나스닥 관련돼서는 뭐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수 말고 대부분의 나스닥 종목. 네. 그러니까 정도로 말씀드리면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5종목, 빅텍 5개가 나스닥 100 전체의 40%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만 올라서 지수는 올랐던 거고요. 사실은 나스닥 조정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미 반영한 상황이었는데 이 QT라고 말하는 긴축 이 중에서 그 양적 축소라는 이거는 새로운 주제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물론 월가에서는 계속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깜짝 그냥 놀란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어떤 사안인가를 볼 때는 이제 발표 나고 나서 미국의 그 금리들을 약간 나눠보는 게 좋은데요. 2년물 금리가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얘가 8% 올랐어요.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사실은 향후 경기라든지 이런 위험을 말해주는데 얘는 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금리가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나타났지만 실제로 장기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간 며칠 동안 올라온 걸 보면 경기가 좋아질 거에 대한 확신도 시장은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게 확신이 들어야 장기금리가 오르는데요. 네. 사실은 어제 그저께 한 3일간 10년물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오늘 밤 폭등을 한 게 아니라. 그걸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의 추이 그리고 경기, 주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리가 오르는 그동안 뭐 제로금리에서 올리는 과정 가운데 덜커덩거릴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 속도 좀 빨라질 수 있다.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로 시장이 반응을 했는데 금리가 정상화되면 경기가 좋아지고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예, 그 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그 작년부터 했던 그러니까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라는 게 비정상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네. 통화 정책 중에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들리는 이름이 정상화. 맞아요. 이게 실제 의미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자꾸 뉴스로 화들짝 놀래는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잖아요, 오늘도.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도 늘 금리 인상기에 테이퍼링 끝나고 이런 나타났던 모습인데 그건 일시적이었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크게 나타났던 건 정상화되는 거다, 경기가. 정상화라는 얘기는 나빠서 했던 그런 정책들이 다시 없어지더라도 경기가 좋아져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네. 머릿속에 두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놀랐지만 가장 걱정하는 폭락? 과거에 그냥 데이터만 보면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 인상기에는 폭락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금리를 미국 같은 경우 지난번 같은 경우는 한 10번 정도 이렇게 올렸을 때 일정 금리 이상 올라갔을 때 저희는 그거를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네. 자연금리 이상을 지나게 되면은 폭락의 요인이 됐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너무 그렇게 이 금리 인상을 두려운 모습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금리가 인상될 때 주가는 상승한 적이 미국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많았습니다. 예. 네. 그러면 과거의 패턴을 실제로 좀 말씀으로만 아니라 좀 비교를 해주시면요. 그랬다는 것.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약간 방향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덜커덩거리는 건 사실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지나고 보면 사실은 추세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올랐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네. 갑자기 뭐 닌게를 떼고 인공호흡기 때문에 힘들죠, 그죠? 근데 네.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니까 그걸 좀 과거의 패턴이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좀 해석해 주시면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발표되고 나서 대부분 S&P 500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엄청 커진 건 네. 매번 나타났던 모습이고요. 다만 워드로 말씀드리면 실적 장세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실적 장세란 게 뭐냐면 그 전에 경기가 나빠서 유동성이 오르던 금융 장세, 유동성 장세에서 그 유동성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바람에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져서 나타나는 게 실적 장세인데 네. 실적 장세가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근거나 확신을 우리는 금리 인상으로 보거든요. 금리가 연준이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뜻은 경기가 정말 좋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실적 장세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과거에 이 테이퍼링이나 이런 금리 인상이 발표됐을 때 흔들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실제로는 실적주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면서 좋은 시장을 지금까지 기록해 왔던 것들이죠. 네. 돈의 힘으로 밀어올리는 금융 장세에서 유동성이 줄어들지만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렇죠. 저희 실적 장세로의 이행이 되고 이행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 몇 개 차트 가지고 오신 거 가운데 조금 볼만한 거 있으면 후루룩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네. 몇 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과거에 실제로 그랬는지를. 네, 네, 네. 실제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갖고 오긴 했는데 오늘 네네. 아침에 그 시장이 워낙 흔들리는 그런 것들 네네. 때문에 이 오늘 아침 시장이나 이런 거와 맞물려서 얘기를 드리느냐고 네. 그럼 갑자기 넘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야기를 계속 하죠. 뭐 그러면 큰 그림은 그렇게 이제 잡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화의 과정이다. 네, 정상화의 과정 가운데 진통은 있고 재활훈련도 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큰 그림은 그렇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 덜커덕거림에 대한 시나리오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은 이미 뭐 3월쯤 종료한다고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고 네. 테이퍼링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그러면 시기나 속도가 문제일 텐데요. 네, 뭐 어느 정도 속도로 얼마나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금리 인상이 대두됐던 이유가 네. 사실 연준이 변했다. 특히 제롬 파월이 갑자기 돌변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파월이 변했어요. 그렇죠. 네. 그 두려움이 훨씬 더 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전의 모습과 지금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의 어떤 정도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실 때 하나 꼭 아셨으면 하는 게 어저께 제가 이제 외신에서 그 인디애나폴리스 연은의 카시칼이라는 그런 총재가 예.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연구 보고서를 내니까요. 네.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지금 연준은 두 가지 상반된 위험을 관리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상에 있다라는 건데요. 두 가지 상반된 위험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리를 빨리 올리게 됐을 때는 어떤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게 됐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서 장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시간이 지나면 경기는 낮아지게 되는데 나빠지는 그런 사이클이 가는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살아서 올라가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제일 어렵게 보는 장인데 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네. 생각하는 거라서. 그래서 사실 실제 인플레이션보다도 예측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연준은 강한 그런 제스처를 쏟아붓는 이유는 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이 생기지만 이거의 반대 어려움은 뭐냐면 만약에 실제 경기보다 여러 가지 필요해서 빨리 올렸을 경우 지나간 2018년, 19년도 같으면 2018년도 12월에 제롬 파월이 가장 크게 경험했던 크리스마스 악몽이라고 금리를 잘못 어느 정도 이상까지 올렸을 때 경기가 고꾸라져 버려서요. 갑자기 큰 시장에 폭락이 오는 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연준은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해야 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시장에 줘야 하고 그래야 스태그플레이션을 갖고 오는 아주 치명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 안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걸 하려면 마치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것처럼 되다 보니 금리를 빨리 올리느냐고 경기를 망가뜨리면 안 되는 여기에 배경이 하나 있는데요. 2008년도, 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그렇게 풀고 금리를 똑같이 내렸었는데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그때 어떤 상황이 났냐면 10년간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났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플레이션의 기대감이 없었던 거죠. 근데 요게 요번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씨가 살아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이걸 너무나 반가워한 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돈으로 엄청나게 만들려고 했던 게 이제 나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이 인플레이션이 살아나서 괴물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이 오랜만에 살아난 불씨를 유지해서 경기가 장기적으로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네. 만약에 1월 1분기 중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숫자가 줄어드는 모습들 어제 12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네. 세 가지 지표가 공급망 병목이 수그러지는 뚜렷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만약 연준 말 맞다나 제롬 파웰 말 맞다나 공급단의 문제라면 그렇다면 공급단 문제가 해결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사람들의 숫자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낮아지게 될 거고 네.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도 지금의 생각과는 또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표된 QT 관련해서도 네. 이렇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 거지 결정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큰 그림은 그렇게 그렸고요. 그러니까 뭐 이 심리적은 계속 뭐 연준 위원들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지표를 보니까 원래 뭐 2023년이나 돼야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러다가 2022년에 금리 올린다. 2번, 3번, 4번, 9월, 6월, 3월 엄청나게 시계가 빨라지는 건데 좀 봐야 된다는 말씀 그건 이해했고요. 그래서요. 그럼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어쨌든 덜커덩거리면서 연초의 흐름들이 쉽지는 않은 흐름들인데 이 사이클이나 흐름들을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또 어떤 섹터를 집중해야 됩니까? 시장은 사실은 우리는 그 뉴스에 놀라서 마치 기정사실처럼 올해 년도 3번 인상, 내년도 4번 인상 막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막 조정했는데 네. 실제로는 특히 장기금리, 미국의 10년 금리는 지나간 작년도 12월에 FOMC 이후에 마치 기정사실화된 그 금리 인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듯 했다는 거죠. 그게 작년도 말 올해 초에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걱정, 어떤 얘기 중에 수수께끼. 금리는 분명히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10년물 금리는 얼마를 반영하고 있냐면 유로 선물 같은 걸 보면 1.75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점도표대로 했을 경우는 24년까지 가가지고 2.0 이상을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 금리는 더 낮은 금리만 반영하면서 전혀 오르지 않았었던 거죠. 이게 얘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냐고 하면 매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발표되거나 이랬을 때 실제로 예고됐을 때보다 실행됐을 때는 오히려 금리가 내려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뭐냐면 10년물 장기금리, 우리 투자와 직결된 금리입니다. 그럼 10년물 장기금리가 왜 내려갔냐?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시장에서는 경기가 나빠질 거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도 이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이제 오늘 1.71까지 갔으니 쇼크는 맞는데요. 이건 사실 작년도에 최고점으로 봤을 때는 가본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갱신해서 뭐 1.9, 2.0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왔을 때에 대한 부분과 또다시 내려오게 됐을 때의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또다시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는 여전히 금리를 올려도 많이 못 올릴 거고 그다음에 빨리 올리는 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장기 금리는 말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상 너무 강력하게 금리 인상에 대응한 포트폴리오는 좀 하지 않는 게 좋다. 지금 정도 조정을 했다면 여기서도 더 포트폴리오를 금리 인상에 맞출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 장기 금리가 1.72 정도가 아니라 꾸준히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 얘기는 지나간 2, 3일처럼 오미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급망 병목 현상 같은 리스크가 많이 해소된다고 시장이 보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경기가 좋아질 거다,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니까 이 금리가 또 1.8 가고 9 간다고 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장에 대한 실적이 좋은 경기가 좋은 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더 적극적인 투자에 임해야 되는 그런 거다라는 거고 잘 이게 예, 쉽지 않네요. 네 그렇게 예,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상반돼 있으니까 금리 인상의 걱정보다는 실제 금리 추이를 보면서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너무 금리 인상을 우려한 거니까 성장률 확 줄이고 그죠? 네,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냥 그렇지는 말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또 뚫고 올라가면 경기 관련주 쪽을 좀 보자라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오늘 이 QT가 나오니까 또 이제 와서 지금도 어느 정도는 반영해 놓은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더 강화시켜서 네. 이제 완전히 이제 고정 사실로 받아들여서 네. 완전히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깨고 금리 인상에만 대비하는 그래서 완전히 방어주 뭐 완전 가치주의 쪽으로만 가게 됐을 경우 의외로 과거의 그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정사실화된 뒤부터 오히려 금리는 내려간 적이 많았으니 다른 주식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영모션에 걸리면 또 힘듭니다. 그죠? 맞습니다. 저쪽으로 갔는데 또 조정받은 게 또 가면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금리와 관련된 얘기는 뭐 충분히 전략까지 들었다고 보고요. 한 1, 2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올해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장 그림이나 어떻게 상반기 정도에 좀 주목할 공략할 섹터는 어떤 걸로 보세요?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 공급망 병목 현상이 수그러들면서 인플레이션이 큰 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1분기에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서 2분기부터는 시장이 이제 실적 기대감, 그다음에 경기가 진짜 좋아지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실제 한두 번 이루어지더라도 시장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그런 어떤 그림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럴 것 같으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당연히 이런 어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얘는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작년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과잉 대응된 부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연준은 어쩔 수 없이 아주 세게 올릴 거야라고 생각해서 아주 줄여놨던 부분들이 매수 기회가 된다는 거고요. 이런 쪽들이 어디냐? 특히 아까 나스닥 말씀드린 나스닥의 중소형 성장주들이 엄청나게 한 40% 이상 하락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1분기 이후부터는 실적 장세에서 가장 좋은 건 중소형주니까 지금 아주 폭락까지 가 있는 나스닥 중소형주를 공략하는 투자 이 부분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해설자들 인머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관한 얘기가 새해 벽두부터 이제 휘몰아쳐서 그에 대한 뷰를 중심으로 들었고요. 다음에 오실 때는 또 구체적으로 뭐 해외 쪽 이제 ETF 이런 쪽도 많이 보시거든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또 추후 듣도록 할게요. 장재창 대표님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명이 멋있네요. 장재창의 창창한 투자.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MTN 유튜브 오시면 내용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머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